생각지도 못한 이란의 기습에 미국이 허를 제대로 찔렸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우리 돈 4,500억 원에 달하는 핵심 자산이 박살이 난 겁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늘의 눈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진 미국의 조기 경보 통제기 E3입니다. 이게요, 한 대에 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4,500억 원짜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진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꼬리 부분이 거의 완전히 지금 절단되고 그래서 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김대혁 위원, 예. 이게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지금 굴욕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저 사진을 보고 예. 아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게 보통 이제 영어로 AWACS,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로 많이 불리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당 가격이 4,500억입니다. 아, 예. 그리고 단순히 하늘의 주의소가 아니라 천리안 역할도 맡고 있어요. 천리안.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전 투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먼저 탐지해서 뭐 아군 전투기에 알려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정말 충격적인 건 예. 지금 터진 부분을 보면 원래 그 부분에 거대한 동그란 레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레이더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정말 저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알고 때린 건지 레이더에 있는 부분만 그냥 쪽집게로 날려버렸습니다. 쪽집. 아, 그러니까 저기 공중 경보 통제기 자체뿐만이 아니라 예. 저게 레이더가 달려 있는 그 부분을 노렸다. 그렇죠. 지금 예. 그 영상을 보시면 뒤에 돌아가는 레이더 보이죠? 예. 아까 그 터진 영상 보면 레이더가 없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저것만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저렇게 때렸는지 예. 저것도 굉장히 미스테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저런 조기 경보 통제기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 이란의 자폭 드론 요격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자폭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예. 레이더로 보면 멀리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투기라던가 아니면 이런 미사일들에 빨리 저거 요격하라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네네. 저게 하나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네. 어딘가 하늘에는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게 비장의 무기인 그 자폭 드론을 잡는 이 4,500억 원에 달하는 조기 경보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레이더를 정확하게 노린 걸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주신 건데, 자, 전쟁이 지금 길어지면서 미국에게는 뼈아픈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란이 공개했던 F-35 피격 영상입니다. 자, 미사일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저렇게 불빛이 터지는데, 이게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공개했던 영상이죠. 자, 다음은 또 며칠 전에 이라크의 미군 기지입니다. 여기가 이게 드론 1인칭 시점인데 어디론가 향하는데 저기가 미군 기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이 저렇게 헬기를 치기 전에 딱 끊기는데, 자, 저게 드론이 미군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본 거를 저희가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미군의 핵심 자산들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완파, 4,500억 원짜리 완파, 300억 원짜리 폭격, 여기에 1,500억 원짜리는 비상 착륙까지. 김대영 의원, 예. 이 정도면 미국도 상당히 열받을 만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계산만 했을 때 예. 거의 6천억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미군이 있어요? 미군이 인정하지 않은 것 중에 예. 그 사드 레이더도 피격당한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맹국 중에도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가 파괴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 사실상 1조 원이 넘어요, 지금. 1조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예. 저렇게 정밀 공격한 것만 계산해 봤을 때는 1조 원이 넘고, 물론 F-35가 예. 비상 착륙은 했지만 아마 지금 저거를 다시 수리해서 쓴다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거의 지금 이제 몇몇 빠진 거 빼고도 예. 토탈로 해보면 한 1조 원 이상의 지금 그 장비 피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쓴 뭐 요격 미사일이나 이런 재고들도 바닥이 나지만 예. 순수하게 손실 입은 걸로만 따져도 1조 원이 넘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심지어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미 해군 전투기 슈퍼호넷입니다. 저게 이란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을 저렇게 가까스로 피하는 영상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순간 이제 어딘가 맞은데 불꽃까지 튀는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까 이제 김대영 위원께서는 정확하게 레이더를 콕 집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다, 물론이다, 어느 정도냐고 10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꼬리가 반파됐던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조기경보 통제기 이 장면도 이렇게 박살을 낸 것도 러시아가 일종의 좀 미군 기지의 그 사진과 정보들을 봉선식 교수님 우크라이나로 미국 쪽으로 넘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 쪽으로 넘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이제 이란 전쟁에서 왜 이란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왜 지원을 안 하는가 했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나름대로 이란을 계속 지원을 해왔다. 서로 간에 이제 들어온 기술 호환도 했고 지원도 했고 또 정확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이란에게 미국의 군사 자산 기지에 대한 첩보, 위성 정보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란의 이런 반격이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라디미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을 100% 돕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위성 사진이라는 정보를 넘겼기 때문에 미군 기지에서 출발하는 이런 전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이란의 드론에 대항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또 국가 간에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전 등 외신은 미 해군 슈퍼온의 전투기가 이란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미사일이 차바하르 항구에서 발사되었고 그 FA-18 전투가 피격됐는지 이런 이란 측의 보도는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이것을 정식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란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직접 또 간접적으로 이제 군사 특히 정보 부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설까지 지금 나오는 이 상황에서 미군의 핵심 자산들이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니까 미국도요. 결국 지상전 카드를 택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임을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You never know with Iran because we negotiate with them and then we always have to blow them up. I just have lots of alternatives. We have tremendous numbers of ships over there. We don't need them though because of the power. If they don't do that, they'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They're not even going to have a country. 자,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신 것처럼 지상군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란은 방어력이 없어서 하르그 섬을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다. 솔직히 이란의 석유 갖고 싶다.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르그 섬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까지 엄포를 놓은 거죠. 자, 하지만 언론들은요. 이 하르그 섬이라는 게 사실은 이 페르시아만 안쪽에 더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한 데다가 자, 사실 이게 미국과 뭐 이란의 양쪽 모두 레드라인이다 보니까 일단은 자, 여기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7개 섬들이 지상군 투입의 시작점이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김정일 의원. 미 해병원정대까지 포함해서 지금 중동에 배치된 미군이 한 5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7개 섬을 어떻게 점령할까요? 다만 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7개 섬 가운데 이란 쪽에 가까운 섬들은 미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이란에 가까운 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캐슘 섬이라든가 라라크 섬, 호르무즈 섬, 헨감 섬 이런 데는 이란군의 전력도 많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미군이 들어갔을 때 이란군이 배를 태워서 병력을 보내기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아부무사 섬이라든가 대툰부, 소툰부 섬은 좀 이란과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헬기를 이용한 공중 강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빼앗기는 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 MB-12 오스프리 같은 거 저도 이제 실제로 한번 타봤었는데 사실은 작전 반경이 꽤 넓습니다. 한 750km 되기 때문에 저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안 오더라도 인도양이나 근처에서 이륙을 해서 공중급을 받아서 섬으로 잠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어떤 섬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중강습 작전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미군이 그 작전에 앞서서 아마 대규모 공습을 진행할 겁니다. 대규모 공습? 그래서 섬에 있는 이란군의 저항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있은 후에 아마 투입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섬에 있는 이란 방어군에 대한 공습을 먼저 진행한 후에 예. 그 다음에 아까 자료 화면으로 봤던 그런 헬기가 뜬다는 건데 그럼 지금 그 트리폴리함이라는 게 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헬기들은 있습니까? 지금 영상에 나왔다시피 트리폴리함 같은 경우에는 MV-22 오스프리부터 예. 시작해서 또 CH-53이라는 좀 대형 또 그런 수송 헬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배가 예. 가까이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근처까지만 온다 그러면 뭐 공중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런 섬까지 들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김대영 위원 설명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 트리폴리함이 이란 본토 근처까지만 일단 가서 거기 어딘가에 정박을 한 뒤에 헬기를 띄워서 이란 본토에서는 그래도 꽤 거리가 있는 이 섬들로 일단 강습 작전을 시작할 거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요. 이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군 도착 한 번만 해봐라. 자,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 불태운다라면서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7개의 섬만 봐도 지금 보면은 이란 사실 본토랑 상당히 가까운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아무리 먼 이 3개의 섬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일단 점령을 해도 미국이 이거를 점령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이란이 계속 본토에서 미사일 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이란이 쏘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숫자가 개전 첫날 2월 28일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최근엔 다시 좀 올라가는 모양새도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 한 20여 발 정도, 그다음에 자폭 드론 한 70여 발 정도, 이 정도를 지금 이란 그다음에 중동의 주요 미 동맹국에 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얼마만큼 이란도 버틸 수 있을지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말로는 뭐 지옥에 빠뜨렸다 이런 얘기 하지만 과연 그 정도의 군사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 협상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계속 미국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최후의 일격 선택지라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보도가 된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 하르그 섬을 침공 또는 봉쇄하는 것. 두 번째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쥐기 위해서 라라크 섬이라는 두 번째 보이는 이 섬을 침공하는 것. 세 번째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3개의 섬, 여기를 장악하는 것. 마지막으로는요, 호르무즈의 동쪽에 있는 선박을 납포하는 한.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거론이 된다는 건데, 반 교수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정말 최후의 일격을 한다면 이 4가지 중에 뭐가 유력해 보이세요? 우선 이제 각 그 목표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하르그 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략 거점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정유 시설이 총 집합체고, 그러면 경제 원천, 전쟁 자금의 원천이잖아요. 그리고 라라크 섬은 저는 작전 거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감시 자산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더군다나 그 폭이 좁은 입구에서, 그리고 입구에 있는 안쪽에 있는 3개 섬은 전술 거점. 그거보다는 약간 그 효과성이 떨어지지만 그런 나름대로 요충지에 있다. 마지막은 이제 납포 작전인데 그게 사실은 그 순서대로 굉장히 그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작전의 난이도가 있고, 난이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효과는 높아요. 근데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과연 군사적인 준비, 완전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두 번째는 이란이 그럼 이걸 반격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냐. 이 2가지에 따라서 하르그 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쉬운 납포 작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성공을 못하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죠. 쉬운 작전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 납포 작전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 3개 섬식으로 해서 가능성이 높은 것 쪽으로 이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해서 이제 높은 걸로 올라가는 방법도 쓸 수 있겠죠.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반길주 교수님의 설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번 가장 어려운 이 하르그 섬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거꾸로 4, 3, 2, 1 이 순으로 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2가지 변수가 이제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1번으로 거론되는 이 하르그 섬이요. 대부분의 매체들이 지금 이걸 거론하고는 있지만 이 상황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면은 이란이
이 하르그 섬 주변의 대인 지뢰 그리고 대전차 지뢰를 이렇게 쫙 깔아놓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입이 되더라도 이게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됐는데 자, 일각에서는 백순 박사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이렇게 뭐 언론을 포함해서 하르그 섬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이게 그냥 상륙만 하고 승리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지 그거는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르그 섬은 그 정도로 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르그 섬에 잠깐 상륙을 했다라는 것이 이란 입장에서 그냥 그걸 잠깐 상륙하고 나갈지 아니면 자기네들의 숨통의 목줄을 쥐으려고 들어온 건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잘못된 시그널이 총공세로 가서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것은 뭐 여러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2,000명, 30일 해병대 원정대대로 수복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병력으로 지킬 수 있을까가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그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금 정권의 생명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것을 수복하기 위해서 드론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했을 때 저 상륙한 미 해병대 자원이 20명, 30명, 40명만 죽게만 되더라도 이건 내부 정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큰 방향을 할 수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방길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네 가지 안이 나왔을 때 단계별로 강압의 수위를 올리면서 우리가 4번 납포한 거 풀었는데 우리 다음 작전도 갈 거야.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라라크 섬 공격해서 여기 니네들이 호르무즈 해협 그거를 전략지 거점을 다 뺏을 거야.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아부무사 하고 라라크 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하르그 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사작전도 저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고 하르그 섬은 아마 정말 마지막 정말 라스트 리조트 마지막으로 이란을 압박을 하려고 할 때 쓰는 카드. 왜냐하면 이게 위험 요소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는 전력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반격을 안정적으로 막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카드가 될 거다 이렇게 볼 겁니다. 미군 입장에서도 사실 1번 하르그 섬부터 들어가면은 피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도 선거를 앞두고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꾸로 4-3-2-1 순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건데 트럼프는 계속 어쨌든 간에 이런 작전을 염두에서 그런지 시간을 벌려는 모양새입니다. 자, 보면은 처음에는요 이란의 그 발전소 공격을 48시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5일을 미뤘다가 오늘 새벽에는요 그냥 12일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도 상당히 속이 타들어갈 듯한데 이란 쪽에서는요 마치 이런 트럼프의 심리를 파악이라도 한 듯 지상군 100만 대군 이 카드를 꺼내들면서 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